자, 우리 이제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어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왜 배운 거예요? 돈 빌릴 때 무슨 방법으로 빌리는지를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시중에 가시면 변동금리가 대부분 한 7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고정금리가 10%를 약간 더 상회해요. 그래서 고정금리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금리, 고정금리 배웠어요. 고정금리는 뭐예요? 처음에 돈 빌릴 때 대출 시점에 무엇이다? 몇 %로 빌릴 것이다 라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뭐다?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로 이루어져 있고, 기준금리는 변동한다 안 한다? 변동한다.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라는 거예요. 됐죠? 가상금리 스프레드는 변동한다 안 한다? 변동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용도나 위험에 따라서 정해진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금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럼 돈 빌렸겠죠? 무슨 형태든 빌렸겠죠? 고정금리든 고정금리, 변동금리든. 자, 돈 빌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돈 갚으러 가야 되는 거겠죠. 자, 돈 갚으러 가봅시다. 돈 갚는 방법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 체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우리는 체증식, 체감식 상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일단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원금, 원리금, 점증식, 체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체증식.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자, 근데 그 세 가지에 대한 특징을 제가 한번 잡으러 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원금하고 원리금부터 비교할게요.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일단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글자 그대로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다 라는 뜻입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금액 구성은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게 원금, 아래에 있는 삼각 모양이 이자의 형태고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게 뭐다? 원금이고 밑에 게 뭐다? 이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세로축은 뭐예요? 상환액입니다. 뭐라고요? 상환액입니다. 이 가로축은 뭐예요?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이쪽이 뭐다? 초기고요. 뒤에가 말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똑같겠네? 역시 여기가 뭐예요? 상환액이 되고요. 여기가 뭐예요? 기간이 됩니다. 앞은 초기, 뒤에가 말기.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초기에 돈을 많이 갚는 것은, 초기에 상환액이 큰 것은 원금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겠죠. 그래서 저기 합시다.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누구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뭐보다 크다? 원리금보다 크다. 점주식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크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초기에 돈을 빌리자마자부터 돈을
빠르게 많이 갚고 있는 게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하냐면요. 현재 자금 흐름이 좋은 누구에게? 중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돈 잘 버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다고요. 왜요? 돈을 빌리지만 돈을 어떻게 빨리빨리 많이 갚아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환 기간이 절반 정도가 지나면 2분의 1이 지나면 얼마? 2분의 1이 상환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2분의 1이 지나면 어떻게? 2분의 1이 상환이 된다. 요 지점에서. 기간이 중간이죠.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기간에 얼마가? 3분의 2 지점 정도가 지나야 기간이 뭐다? 2분의 1 정도가 상환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처음엔 대부분 갚는 돈이 이자가 많아요. 뭐보다 작지만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의 상환액이 작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누가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러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 무엇분의 무엇인데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은 뭐다? 인컴분의 뭐다? 데빗이니까 인컴이 수입이 높은 사람이 돈도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DTI가 높아요. 당연히 그렇겠지. 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누구에게? 현재 돈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니까요. 맞아요? 수입이 높으니까 뭐예요? 데빗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을 많이 내게 되고 이자도 많고 잔금 비율도 많아지는 것은 어떤 형태다? 반대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모양하고 특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저당대출 상환 방법에 대한 비교는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점증식, 채증식 상환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언제나 가운데 두고 두 가지가 큰 거는 뭐? 초기 원리금 상환액이 큰 것은 원금 균등인 거고요. 중장년층, 즉 현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무엇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큰 것이 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는 것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 왜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뭐? 당연히 이자 납부에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잔금 비율, 남아있는 돈의 비율,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이건 보셨죠?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체증식 상환 방법 하나 보여드리죠. 체증식 상환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다? 체증식 상환 방법.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유리하다? 현재,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처음에 대출의 초기에는 뭐가 생긴다? 부의 상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부의 상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돈을 빌렸는데 원리금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원리금이 너무 적어서 오히려 이자액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다? 잔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언제? 대출 초기에만. 아시겠죠? 대출 초기에는 갚는 돈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오히려 잔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의 상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밑에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체증 이상한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한번 보러 출발해 보시죠. 자, 주택저당대출 상환 방법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자, 원금균 등입니다. 정의 봅시다. 원금을 어떻게 매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이자는 남아있는 대출 잔액에 따라서 달라진 형태로서 상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린다고요. 그쵸? 이게 뭐다? 원금, 이자. 이게 뭐? 상환액. 이게 뭐? 기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초기, 말기. 됐죠? 이게 뭐다? 원금, 균 등 상환 방식이다. 자, 원금은 뭐예요? 전체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한다. 이자는 뭐예요? 초기에서 말기로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 원래 요만큼 갚았죠. 마지막에 얼마? 요만큼만 갚으면 되겠죠. 잔액에 따른 변동이 생깁니다. 라는 겁니다. 원금은 불변합니다. 이자, 원리금, 대출 잔액은 경과할수록 감소합니다. 여기만 체크. 경과할수록 감소. 이자 감소, 원리금 감소, 잔액 감소. 그렇죠? 이자는 감소했죠? 원리금도 감소했죠? 감소하니까 뭐도? 대출 잔액도 감소하게 되겠네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빠르죠. 자금 회수가 빠르고 원금 회수의 위험이 적습니다. 상환 기간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 유리하다고요. 됐죠?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서 같은 기간 상환 시 차입자의 중도 상환 시 잔금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잔금 비율 적다는 말은 돈을 빨리 어떻게? 빨리 많이 잘 갚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유리해요? 현재 현금 흐름이 좋은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법은요. 원리금을 원금 더하기 이자로 계산하시고요. 원금은 융자 원금을 뭘로? 상환 기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자 구하는 공식 이것만 하면 체크. 공식은 별표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 융자 원금은 상환 원금 곱하기 n-1 왜냐하면 첫 번째 이자를 안 내니까 그거에서 융자 원금에서 빼서 뭐예요? 이자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은 상환 회차가 되는 거고요.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낸다는 얘기겠죠. 자, 모양은 이렇게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자르시고 위에 게 뭐? 원금, 밑에 게 뭐? 이자입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세로 옆에가 뭐? 기간이 되겠죠. 초기이고 말기이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매 기간 뭐다?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은 경과함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원금 잠깐 보시죠. 원금은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 처음에 요만큼, 후기에는 요만큼. 됐죠? 두 번째,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경과함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처음에 얼만큼? 대부분 이만큼 내다가 마지막에 얼만큼? 요만큼만 내게 되는 거겠죠. 원리금은 매기간 어떻다? 동일합니다. 왜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당연한 소리겠지. 월, 리, 금, 균등이라면서요. 됐죠? 그래서 구성은 원금과 이자로 되어 있는데 나와있죠? 초기에서 말기로 경과함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금액이 증가하면 원금, 초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경과함에 따라 원금은 증가, 이자는 감소. 그러나 원리금은 어떻다? 동일하다, 일정하다, 불변한다, 균등하다.
그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 상환액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뭐 적고 최증식 방식보다는 많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요 모양이었죠? 요게 뭐다? 원금 균등. 두 번째 뭐? 원리금 균등. 세 번째 뭐? 최증식 상환 방식. 그쵸? 그러면 초기 원리금은 요만큼이죠.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 요게 뭐다? 원금 균등. 두 번째 뭐다? 원리금 균등. 세 번째 뭐다? 최증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융자 원금은 원리금 구하는 계산 방식은요. 뭐예요? 융자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입니다. 그래서 원리금이죠. 융자 원금 곱하기 뭐다? 저당 상수.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원리금이란 말이 나왔을 때 누구를 꼭 찾아보라? 저당 상수를 찾아가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서 원금 구하는 공식은 융자 원금 곱하기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 뺀 게 1회차 원금이 될 거고요. 1회차 원금은 1 플러스 이자율에서 1회차 원금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2회차 원금이 되는 거고요. 2회차 원금은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하면 뭐? 3회차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만 두시면 돼요. 왜냐면 계산 문제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자는 원리금에서 원금을 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융자 잔고에서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점증식, 최증식 상환 방식이에요. 점증식, 최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지만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뭐예요? 특징만 일관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더 중요하지만 최증식은 뭐만 보면 된다. 특징만 잘 보시면 돼요. 뭐만? 특징만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원리금 지불액이 적지만, 맞죠? 초기에는 적죠, 당연히. 적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왜?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지불액이 점차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고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아야 유리하겠죠. 왜요? 돈을 오랫동안 갚으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게 되는 거니까 보유 예정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상환 초기 지불액이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대출 잔액이 대출 원금보다 커지는 부의 상환이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대출 언제? 초기에 발생하게 된다는 소리지. 됐어요? 세 가지 상환 방식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요? 돈 못 버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거니까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상환 방식 중에서 가중 평균 기간이 가장 긴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특징만 확실하게 외워둔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최감식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최증식 상환 방식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특징만 좀 잘 봐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의 상환이 일어나고 뭐다? 젊은 층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저소득. 됐죠? 이것이 포인트였었습니다. 점증식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드디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배웠고요. 맞죠? 그리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최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개 배웠어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올해 개정된 것이 있죠. 주택금융공사, 하우징 파이낸싱, 그렇죠? 하우징 파이낸싱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의 및 업무 및 주택연금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하우징 파이낸스 정의입니다.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이게 중요한 거죠.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국주택 저당 채권 주식회사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합병으로 나타난 거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역에 가면요, 지하철역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합니까? 보금자리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수빈 씨가 나오죠. 최수빈 광고 모델 분이 나오셔가지고 광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개론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 역할들에 대해서 눈여겨봤는데 이것보다는 거기 나오는 모델분이 되게 예쁘시더라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 강남역에서 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뭐 한다?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요. 주택보증도 공급하고요. 주택연금, 특히 요거 중요하죠. 요거 3번, 4번.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기관으로서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곳으로서도 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두 개 배울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됐고, 보금자리론하고 주택보증은 됐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배울 거고, MBS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MBS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MBS 두 개, 강조가 두 개 있어서. 한 개만 씁니다, 한 개만. 알겠죠? MBS 발행. 자,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요거 그 H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산할 수 있는데 바로 나와요. 저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제도입니다. 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을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 둘 중 한 명만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예요? 둘 중 한 명이에요? 틀렸죠. 뭐? 둘 중 한 명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 가격 얼마? 공시가격 12억 이하. 이게 여러분 개정된 거예요. 작년에. 원래 얼마였었는데요? 9억이었어요. 9억. 9억에서 얼마로? 12억 이하로 개정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서울에서의 집값은요 9억 이하를 찾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지역은요. 그러다 보니 이게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싶어가지고 9억에서 얼마로? 12억 이하로 이게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억 이하면 뭐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포인트. 실제 거주지로 이용해야 되고요. 가입 대상은 뭐다? 12억 이하의 주택. 이게 개정된 거죠. 맞죠? 원래 9억이었는데 이제는 9억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주택 오케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복합 용도일 경우에는 주택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 그리고 뭐? 무슨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사무용 오피스텔 안 됩니다. 무슨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자, 무엇을 적용하니 보죠. 무슨 금리 적용합니까? 변동금리 적용합니다. 지급 도중에 이용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상속자에게 배당을 줍니다. 뭐? 남는 부분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배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과일시. 이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가입을 권유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집을 담보로 어디에다가 HF의 보증을 받아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어. 지급받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남았어요. 그 부분을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배당을 받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지급액이 더 커요. 뭐보다? 주택 가격보다. 뭐보다? 주택의 가격보다. 맞아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과일에 대한 청구한다고 안 한다고? 청구액 있다 없다? 청구액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위에 건 비교해 드릴게. 자, 지급받고 있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아직 더 커요. 주택 가격이 더 커. 그럴 때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으니까는 그 나머지를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배당을 줘요. 됐죠? 아니면 이 상속인이 이때가 지급받은 돈을 갚아버리고 그 집을 인수해도 돼요. 그 집을 상속받아도 되는데 주택가격이 클 때는 내가 받은 지급액에서 남은 것만 배당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좋은 거죠. 요즘 말로 개꿀.
얘기하는 거죠. 지급액이 더 커요. 그러면 HF 입장에서는 손해본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금액에 대해서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하지 않는다. 우린 그거를 비소구라고 얘기해요.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출 받은 후에 집값이 올라가면 이것도 좋아. 집값이 올라갔어요. 말씀드렸죠? 원래 10억이었는데 집값이. 그래서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존 대출액을 상환하고 난 뒤에 상승한 집값을 기준으로 다시 대출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12억이 된 거예요. 집에서.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2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꽃놀이패.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돌아가셔서 초과액 부분은 뭐예요? 소구받지도 않고 금액이 올라가면 내가 기존에 받았던 지급액을 갚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간 금액으로서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있죠. 상속인이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그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TV 광고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수빈 모델님, 최수빈 그 모델분이 그 광고 모델로 나오셔가지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막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불암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거 TV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내일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개정된 부분이 있죠.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9억에서 12억으로 개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나 물어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세요. 부동산 증권인데 이건 증권 종류만 알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챕터 8번째 부동산 증권에 대한 정의와 종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에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뭐가 있었다? 지분금융이 있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부채금융이 있었고요. 그쵸? 부채금융이 있었고 세 번째 뭐? 매자인 금융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금융론의 후반부를 할 차례예요. 그래서 금융론의 후반부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분금융에서 파생돼서 나온 지분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부채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아까 지분금융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지분증권이 뭐가 있다? 신디케이트가 있고요. 3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조인트 벤처가 있고요. 세 번째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증권은 제가 2가지만 기억해서 말씀드렸죠. ABS와 MBS. 그쵸. 그래서 부채금융은 많은 종류가 있었죠. 종류가 어땠어요? 많았죠. 그리고 부채증권은 뭐다? ABS와 MBS만 기억해달라. 우리는 주택 유동화 증권. 그쵸. 주택 유동화 증권. 주택 저당 증권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MBS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ABS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뭐는요? MBS는요. 왜요? 주택이 뭐니까요? 자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자산에 대한 종류는 많죠. 뭐 있어요? 주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증권에 뭐예요?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요. 배당 수익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부채증권은요, 이자 수익이 목적이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요.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3가지가 있는데 이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주택 저당 증권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저당을 유동화, 뭐예요? 흘러다닐 수 있게 만들 거예요. 흐르유 움직일 동. 아시겠죠? 흘러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화 기구가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매매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합니다. 읽어보시죠. 자,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유동화 기구 누구예요? HF죠.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만듭니다. 요 상품이 뭔데요? MBS가 되겠죠. 매매함으로써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매함으로써 무엇을?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을 우리는 저당의 유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유동화 기구 누가? 한국에서는 HF가, 그쵸? HF가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그쵸? 주택 저당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저당권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MBS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증권을 판매함으로써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구분은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고요. 1차 저당시장은 수요자와 누구? 금융기관이 되겠고요. 2차 저당시장은 금융기관, HF를 거치는 금융기관과 누구?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챕터 9에서는 저당의 유동화에 대한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제 여기 좀 보시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자, 저당시장의 구조와 조건 및 효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잘 보세요. 주택 저당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주택 수요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을 누구에게? 금융기관에게, 즉 보통 은행에게 맡기고 무엇을 받아옵니까? 돈을 빌려옵니다.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주택에 대한 뭐예요? 저당 채권을 가지고, 맞아요? 가지고 받고 뭘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뭘로? 집합물로 만들어냅니다. 그쵸? 그래서 뭐예요? 기간과 성격이 비슷한 것들로 모아서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 덩어리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뭡니까? 팝니다.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 역시 뭘 주겠습니까? 자금을 주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무엇을 만듭니까? MBS로 만드는 거겠죠. 뭐예요? 주택유동화 증권, 주택저당 증권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을 누구에게 팝니까? 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걸 사죠. 그래서 자금 유입이 누구한테 됩니까? 주택금융공사에게 되고, 다시 또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무제한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MBS를 사줄 수 있는 투자자만 있으면요. 이 저당시장의 구조는요. 이 구조 때문에 무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저당채권 맡기면서 뭐 빌려온다? 돈 빌려온다. 맞죠? 이 금융기관은 이 저당채권을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집합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 다시 넘긴다? HF에게 넘긴다. HF는 뭡니까? 이것을 증권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증권의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투자자가 돈 내고 사고요. 이 금융공사가 저당 집합물 사오는 거고요. 이 저당 집합물의 물을 근거로 돈을 다시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HF와 투자자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2차 저당시장은 금융기관과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투자자가 될 텐데, 얘네가 가지고 있어도 되고 보유해도 되고 뭐도 된다. 판매해도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얘네도 뭐예요? 보유해도 되고 판매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판매해라,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유해도 되고 판매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전제조건 보시죠. 자, 1차 저당 시장의 금리가 2차 저당 시장의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 자, 잠깐만. 요 내용 보고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 봐봐. 1차 자산시장이 뭐예요? 금융기관하고 주택수요자죠. 그러면 이 금융기관은 무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집합으로 만들어주죠. 각각의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가지고 온 주택자산 채권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집합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HF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저당시장의 수익률이 8%다. 이렇게 되는 거고 2차 자산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가 뭐다? 투자자에게 MBS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6%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커요? 수익률이. 1차 자산시장이 크죠. 왜요? 얘네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무슨 일을 해주는 거예요? 집합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얘네가 주택 저당 채권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집합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HF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수요자, 금융기관, HF 투자자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된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주택 저당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고 금융기관은 그 각각의 주택 저당 채권을 기관과 뭐예요? 기관과 금액에 따라서 거대한 집합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다시 넘기는 거예요. HF에 다시 넘기고 그 HF는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무엇을 발행하는 거예요? MBS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 MBS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MBS를 사줄 수 있는 투자자만 있다면 이건 뭐예요? 무한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 뭐예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보다 당연히 높아야 돌아가게 되겠지. 당연한 소리.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보세요. 여러분. 자, 부동산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은 고가성과 장기성으로 인해서 뭐예요? 자금이 묶여버리죠. 자금이 동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금을 가지고 그쵸? 그 자금을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내서 투자자에게 팔아서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를 만들면 무엇이 가능하다?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유동화가 뭐예요?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흘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까? 네, 기여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죠. 맞아요? 투자 입장에서는 자산 구성의 다양화. 우리는 이거를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체자별로 누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봅시다. 주체자가 4개를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거 주택 저당 채권 맡기고 돈을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쵸? 기회가 늘어나죠. 구입 능력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가 소유 비중이 특히나 증가하게 됩니다. 왜요?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다. 어떤 측면에서? 기회의 측면에서 혹은 금액의 측면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에서는 누가 사주는 거예요? HF가 사주잖아. 그쵸? 대출 여력이 확대가 되죠. 왜요? HF가 사주니까.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위험이 감소하게 되겠고 자기 자본 비율, 내가 내 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상승하게 되니까 당연히 위험이 감소하게 되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정적 수입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HF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 구성의 다양화. 아까 했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자산 구성의 다양화 이렇게 있죠. 자산 구성의 다양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HF에서는 하우징 파이낸싱에서는 공사에서는 무엇을 꾀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의 보급률을 확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가 소유 비중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자와 금융기관, 투자자, 공사 각각의 뭐예요?
어떤 구조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유동화 시장에서의 1차 저당 시장과 주택 2차 저당 시장.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자, 봅시다. 누구? 수요자. 누구? 금융기관. 세 번째 뭐? HF. 누구? 투자.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은 누구예요? 주택 수요자와 금융기관. 1차 저당 시장. 누구? 수요자와 금융기관.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왜요? 얘가 뭘 넘기니까요? 주택 저당 무엇을 넘기는 거예요? 저당권을 넘기는 거니까요. 저당권 넘기고 뭐 받아와요? 돈 받아오죠. 맞아요? 그래서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고요? 1차 저당 시장이라고요. 뭐가?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왜? 저당권 팔고 자금을 받아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금융기관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저당권의 풀을 만드는 거죠. 뭐죠? 뭐? 저당권의 풀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주택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무슨 시장? 1차 저당 시장이 뭐예요? 누구와? 수요자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일어난다. 채권이 형성되고요.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형성되며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두 번째.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 저당권들을 각자의 저당권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저당권 집합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걸 저당권 풀이라 그래요. 저당권 집합물을 만들었어요. 이 저당권 집합물을 뭐예요? 이제 HF가 뭘로 만드는 거예요? 증권화 시키는 거예요. 그 증권화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MB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모기지, back security. 그쵸? 몰트 게이지. 그쵸? back the securities. 그래서 MB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을 담보로 한 증권. 그래서 주택 유동화 증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가면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그래서 뭐예요? 주택 저당 채권, 저당권을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증권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뭐 주겠어요? 당연히 돈 줘야 되겠지. 뭐? 자금. 뭐? 자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금이 유입되고 자금이 유입. 자금이 유입. 자금이 뭐? 대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대출 기관과 저당 투자자. 이게 있죠. 그래서 큰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즉 매매가 되는 거고요. 1차 저당 시장에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죠. 왜요? 누구로부터 나온 돈인데요? 투자자로부터 나온 돈이니까. 2차 저당 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대해서 힘을 쓰는 시장이고요. 대출했으니까는 여기는 뭐예요?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해 주시고요. 그럼 이 자금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누구예요? 2차 저당 시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정적 역할을 진행한다. 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금이 공급이 되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당 채권을 뭐예요? 갖고 있어도 돼요. 반드시 팔 필요 없어. 반드시 집합물로 만들어서 넘길 필요 없어요. MBS로 만들어서 투자자에 팔 필요 없어요. 보유해도 되고 유동화하여 자금을 확보하여도 된다라는 것이 뭐예요?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화 시장에서의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에 대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서는 무엇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입니다. 1차 저당 시장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이 금융기관이 그 각자의 저당권을 모아가지고 집합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넘긴다고? HF에게 넘긴다고. 넘기면서 또 뭐 받아와요? 자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F가 이제 이 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무엇을 만드는데 흘러다닐 수 있도록 유동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만드는 건데 증권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 증권화된 것을 누가 사준다? 기관 투자자들이 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다시 금융기관에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유입하는 시장,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니까요. 저당의 유동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다? 2차 저당 시장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주택저당증권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도식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주택저당증권의 종류와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하시면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분만 저희 쉬셨다가 주택저당증권의 종류랑 의의랑 특징 진행하도록 할게요. 5분만 잠깐 쉴게요.